10년 안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 그럼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이제 아마 만들어질 거다.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이 세 축으로 앞으로 이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 중에서 만약에 가장 이제 앞서 있는 데를 꼽는다면은 문용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거의 모든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쓰게 된 문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전기 컴퓨터 공학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이후에 이제 삼성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이제 국내의 대기업 그룹에서 기술 담당 입원을 약 12년 정도 진행을 하고 통합해서 한 약 25년 정도 ICT 분야에서 몸담아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에너지와 같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업무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사업화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그 대한민국 ICT 분야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그런 또 행보를 걸으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이 인공지능에 관련한 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정말 그 4차 산업혁명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기저기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이 되었는지 뭐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어떤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하고 기업의 어떤 그 기술 전선, 비즈니스 전선에서 느껴지는 그런 인공지능하고의 어떤 온도차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이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공부한 그런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과 유사한 그런 지능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눈을 뭔가를 대체를 하고 사람의 귀,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음성 합성.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그런 지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현재의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 따져본다 그러면은요, 비전 분야, 특히 이제 비전이 우리가 보는 이런 비전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것이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 혁명에서 가장 이제 먼저 그 출발점이 바로 이제 비전 분야에서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어떤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있습니다. 이미지넷이라고 해서. 네. 그 대회에서 오류율이 한 15%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위하고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당한 격차로 이제 1등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인공지능을 딥러닝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그 오류율 15% 정도로 해서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비전으로 이제 들어와서 비전이라는 것이 이제 비전 기술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2년이었는데 불과 이제 한 3, 4년 지나서요. 2017년에는 그 오류율이 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많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면인식,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면인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한 97.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딥페이스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2014년에 내놨는데 이때가 사람보다는 조금 못한 수준이었어요. 97.35% 정도.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1년 만에 여기서는 99.75%.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뭐 저기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한 2% 정도 이상의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든가 안면인식 분야는 현재 그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듣는 음성 인식. 네. 이 기술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단어를 들었을 때에 단어 오류율이 한 5.6% 정도, 6% 정도면은 사람도 이제 그 6% 정도는 저기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타나 같은 경우가 2016년에 그와 유사한 그런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같은 회사에서 1년 뒤에는 거의 5% 정도까지 다시 그 수준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음성 인식 분야도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정도의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성 합성, 이제 말하는 거죠. 네. 말하는 분야는 이제 그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는 이제 약간의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몇 문장만 읽히게 하는 다음에도 그 목소리를 흉내내서 모든 문장을 다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음성 합성 기술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눈과 귀와 코가, 입이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 난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NLP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라고 하는 건데, 네.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다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합성해내는 그런 과정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자연어 처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언어 이해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문법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이거는 주어, 이거는 동사, 이거는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답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작업이 이제 예전의 작업이었는데 딥러닝 기술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런 언어의 문법을 다 차치하고 단지 언어의 학습만으로 이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그 기업이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에서 이제 2017년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어떤 그 자연어 처리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트라는 그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GPT-3라고 그 미국의 이제 비영리 재단입니다. 오픈 AI 재단에서 만든 GPT-3라는 것, 이런 초거대 인공지능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에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공헌을 하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아직은 이제 상당히 사실은 부족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쭉 얘기를 하다가 다른 대화로 탁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어떤 Q&A를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가장 근접한 답이 무엇일까? 이거를 온 세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긁어 찾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런 문장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문장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문장을 찾아서 대입하는 정도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분야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창조 영역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온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귀와 입과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데 멈췄지만은 과연 그 기계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신문 기사를 쓰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2014년에. 겐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신경망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짜를 판별하기 위한 그런 신경망 하나를 적대적으로 같이 이제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느냐? 가장 진짜와 같은 가짜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으면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그 출력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은 창조가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창조는 아니고요. 인간의 작품을 모방해서 유사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 현재 굉장히 파퓰러한 그런 음악 중에서 2 내지 3% 정도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그 정도까지 와 있고요. 네, 딥러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딥러닝이 도입이 되면서 인공지능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딥러닝을 또 이렇게 만드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딥러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현재의 인공지능의 그 단초를 제공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인공지능 혁명은 딥러닝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이 밸류 체인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그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과 같은 그런 이제 컴퓨팅 기술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컴퓨터,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 인공지능 반도체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 딥러닝이라는 것이 기술이 부각되게 된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였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던 건데, 어떤 반복적인 연산, 병렬 처리 연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사실은 그걸 쓸 생각은 처음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계산 방식이 그래픽의 어떤 연산 방식과 유사하다. 이거를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2012년에 그 이미진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어떤 비전에 대한 그 성능 경쟁을 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GPU를 도입하면서 이제 그 남들보다 한 20% 정도의 성능 격차를 내면서 압도적인 1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딥러닝에서는 GPU와 같은 어떤 컴퓨테이션, 그 병렬 처리 연산 그 이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GPU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에 특화된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범용성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그 하드웨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게 되죠. 그걸 TPU라고 하는데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것.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가 D1 반도체를 내놓습니다. 거기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D1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엔비디아 걸 쓰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는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최적화가 안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낭비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D1을 만들었고, 그다음 중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가 이제 쿤룬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도 이제 한광 800 이런 반도체를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하여간 GPU의 강자인 그 엔비디아라든가, 최근에는 AMD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바이두,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다음에 이제 NP라는 게 또 있습니다. NP라는 건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 모바일과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이라든가 애플, 퀄컴, 그 다음에 뭐 화웨이, 이런 모바일 업체들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고 그 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하고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데, 클라우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걸 할 때, 이 같은 거는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거기서 학습을 시키기 위한 환경이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실시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공장에서 뭔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돌려야 된다 그러면은 클라우드까지 가서 그것을 답을 얻어오고 하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이트에 근접한 거리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요. 학습 자체는 클라우드에도 시키지만은
그 엑스큐션 자체는 엣지 컴퓨팅에서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자인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에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라클이라든가 IBM 같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인데요. 이 슈퍼컴퓨터라는 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빠른 연산 속도 이것이 이제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는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기상 예측, 그다음에 좀 시뮬레이션하고 모델링하는 굉장히 컴퓨테이션 파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속도가 페타플롭스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페타플롭스라는 건 뭐냐면은 1초에 1000조 번의 부동 소점 연산이 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슈퍼컴퓨터는 거의 다 이제 몇백 페타플롭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린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1년에 2번 정도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관인데 거기서 발표되는 이제 랭킹 500위 안에 들어있는 슈퍼컴퓨터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슈퍼컴퓨터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도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입니다만은 이 도조라는 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 없이 모든 걸 이제 수직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반도체 D1이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도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슈퍼컴퓨터부터 저 밑에 있다 자동차까지 모든 걸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수직적 통합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무섭고 엄청난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컴퓨터라는 게 또 등장을 했어요. 슈퍼컴퓨터는 연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만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컨셉을 슈퍼컴퓨터에 결합을 해가지고 연산 속도는 이제 슈퍼컴퓨터만큼 하면서도 네. 굉장히 이제 클라우드만큼 사용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아키텍처링을 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컴퓨터인데 여기 이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음성인식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자연어 처리 같은 그런 API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인공지능 뭐 어떤 그런 모델링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데이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구글과,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자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들을 안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뭐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가장 강력한 지금 생태계는 지금 그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생각이 돼요. 알렉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의 이제 음성 비서거든요. 에코라는 단말기가 이제 가정에 비치가 되면은 에코를 깨울 때 우리가 알렉사라고 불러서 깨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음성 비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알렉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킬이라는 건 이제 우리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그 숫자가 지금 현재 13만 개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이게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개발자가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알렉사가 지금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IBM도 이제 인지컴퓨팅이라고 해서 약 9개 정도의 어떤 API를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님께서 문의하신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사업 모델을 입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 발전된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정말로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이냐 분야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한 4개 정도의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생각을 해본 것이 아니라 제가 분석한 결과는 이 4개의 비즈니스가 바로 앞에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결국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잘 학습된 어떤 인공지능 단일 모델로 대량 생산을 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어떤 틈새 시장을 본다든가 조그만 걸 만들어서 조그맣게 이제 들어간다 그런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장소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딜리버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단일 모델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이고요. 두 번째가 음성 비서 시장. 네. 세 번째가 로봇과 드론 시장. 네 번째가 헬스케어 시장.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시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율주행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는 모든 자동차 그 대수가 제가 얼마인지는 좀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모든 자동차들이 이제는 운전자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파이널 고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10년 안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 그럼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이제 아마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 특히나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태거든요.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네. 원래 스타일이 워낙 이제 그런 걸 이 마케팅이 어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여하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 4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어떤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면은요. 사람이 전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이제 자율주행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베타 10.X 이런 버전들이 지금 10,000명 정도한테 뿌려지고 뭐 좀 있으면 뭐 10만 명한테 뿌려진다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그 완성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업체도 엔비디아 같은 원래가 그 GPU만 하는 업체지만은 자율주행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 툴셋, 뭐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전체 에코를 하나씩 다 갖춰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컴피티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강자는 모빌라이입니다. 모빌라이가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이었죠. 이 회사가 세져가지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인텔에 이제 인수가 됐죠. 그때 인수 금액이 사회자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네. 이 모빌라이는 레벨 2 자율주행의 최고 강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레벨 2 시장에 전 세계 한 70% 정도를 석권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강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모빌라이 솔루션 지금 쓰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2까지의 자율주행 이 정도의 자율주행 솔루션은 모빌라이 거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모빌라이도 이제 레벨 3, 레벨 4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네.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테슬라는 다른 그 자동차 센서를 쓰질 않습니다. 오로지 8개의 카메라만을 쓰고 네. 자율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뭐 다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두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라이다라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 있는데 라이다를 써요. 라이더 하나가 이제 10,000불, 15,000불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지 8개의 카메라만 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많이 기술적으로 앞에 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모빌라이 이 세 축으로 앞으로 이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가장 이제 앞서 있는 데를 꼽는다면은 제 생각은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보택시 같은 거를 상용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21년 말에 벌써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일부지만요. 네. 근데 이제 뭐 중국의 뉴스라는 건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 이제 감춰진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바이두도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거기는 이제 2010년 초에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뭐 4사람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그 바이두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전략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이두가 이런 자율주행도 들고 나오면서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바이두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50% 정도까지는 점유율을 늘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